이게 다 해서 8,000원이라고? 진짜? 너무 심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61살이 된 김영호라고 합니다. 물론 실명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한겨울 새벽 공기를 맞으며 배달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합니다. 빚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에서 꽤 이름 있는 대형 호텔에서 연애팀 과장으로 일했어요. 32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대통령 만찬 행사도 제 손을 거쳤고 재벌 그룹 회장님 생신 연회도 제가 총괄했습니다. 국제회의 만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를 수백 건이나 치러냈는데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동료들도 저를 믿었고 상사들도 저를 신뢰했습니다. 32년 동안 쌓아 올린 경력과 명성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떴어요. 당시 저는 58살이었고 정년까지 2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서운하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32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밀려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회사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거겠죠.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됐고 마음을 추스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된 건 퇴직금이었습니다. 1억 9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게다가 그동안 꾸준히 붙던 적금도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특별히 사치를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그해 10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광장시장이나 갈까? 빈대떡 먹고 싶다.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거였죠. 점심시간 즈음에 시장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금발의 서양 사람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듯한 젊은 친구들, 일본어 쓰는 관광객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다들 스마트폰 들고 연신 사진을 찍으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빈대떡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순대 써는 칼소리가 탁탁, 칼국수 반죽하는 소리가 쿵쿵. 거기다 상인들이 맛있는 거 먹고 가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까지 어우러져서 생동감이 대단했어요. 저는 그 광경에 홀린 듯이 서 있었습니다. 한 노점 앞을 지나가는데 줄이 10명도 넘게 서 있더라고요.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빈대떡 한 장에 1만 원, 순대 한 접시에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단순한 메뉴로 저렇게 장사가 잘 되다니.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생각해봐. 나 호텔에서 몇백 명짜리 연애도 척척 해냈잖아. 빈대떡 굽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어?
아내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녁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아내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2년 경력, 2억이 넘는 자금, 그리고 오늘 눈으로 직접 본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광장시장.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완벽해 보이던 조건들이 저를 나락으로 끌고 갈 줄은요. 2019년 11월 말 드디어 호텔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후배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더라고요. 32년이나 정들었던 곳인데 떠나려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이제 내 사업을 하는 거다.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직금 1억 9천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열겠다고요.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 돈 잘 굴리면서 조용히 살자. 괜히 사업한다고 돈 날리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주변에 퇴직금 들고 사업했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저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2년이나 호텔에서 일한 전문가였어요. 식재료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할 줄 알고, 서비스 마인드는 뼈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그렇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인 시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34번씩 광장시장을 찾아갔어요. 평일 낮에도 가보고, 평일 저녁에도 가보고, 주말 오후, 주말 저녁 할 것 없이 시간대별로 방문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어느 위치에 손님이 많은지,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호텔에서 행사 기획할 때처럼요. 체계적으로 접근한 거죠. 한 달 넘게 조사를 하니까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째,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주말 손님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어요. 둘째, 빈대떡이랑 순대가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셋째, 좋은 위치의 노점은 권리금이 1억 5천에서 2억 사이였어요. 넷째, 잘 되는 집은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 올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 상인들한테도 접근해 봤습니다. 한 상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가게를 넘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권리금은 1억 8천만 원을 원했습니다. 위치가 시장 중앙 통로에서 살짝 빗겨난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여러 번 찾아가서 주변 손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호텔에서 연회장 동선 짤 때처럼요. 정말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만들었어요.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들고 예상 매출은 얼마고 손익분기점은 언제고 투자금 회수는 몇 년 걸리는지 전부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주니까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아내 표정이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허락을 받은 거죠.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1억 9천에 적금 5천을 합치면 2억 4천이었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4천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고민 끝에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금리가 연 4% 초반이었거든요. 월 이자로 따지면 70만 원 정도니까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이 2억 8천만 원이 됐어요. 권리금 1억 8천, 설비랑 인테리어에 6천, 운영자금으로 4천을 잡았습니다. 2020년 1월 초 드디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리금 1억 8천만 원을 이체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설비도 새로 들였습니다. 호텔 수준의 위생을 유지하겠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업소용 냉장고, 환기시설까지 전부 새 것으로 갖췄습니다. 거기에 6천만 원이 들었어요. 아내랑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빈대떡은 녹두를 직접 갈아서 만들기로 했고 순대는 좋은 재료만 쓰기로 했어요. 레시피를 수십 번이나 테스트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2020년 1월 셋째 주 토요일을 개업일로 잡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호텔에서 32년 일한 제가 빈대떡 하나 못 구울까요?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드디어 개업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요. 아내랑 같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료 손질하고 반죽 준비하고 이것저것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전 10시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이 올 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 왔어요. 중년의 한국인 부부였습니다. 빈대떡 2장이랑 순대 1 접시를 주문했어요. 제가 직접 빈대떡을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더라고요. 손님이 한 입 베어 물더니 아,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첫 주말 매출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토요일에 180만 원을 찍었어요. 일요일에는 165만 원이 나왔고요. 주중 평균도 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보니까 2,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재료비, 월세, 공과금 다 빼고도 순이익이 1,0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 속도면 3년 안에 투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일본인 관광객이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게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광장시장에서 가장 깨끗한 가게라고 했어요. 그 글이 퍼지니까 일본인 손님이 부쩍 늘더라고요. 저는 호텔에서 배운 서비스 정신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고 음식도 정성껏 담았어요. 위생에도 철저했습니다. 앞치마는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었고 조리대는 수시로 닦았어요. 이게 다 호텔에서 배운 거죠. 2월 초였나 국내 맛집 블로거 한 분이 우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광장시장의 숨은 보석이었어요. 친절한 사장님, 깨끗한 환경, 정직한 맛 이렇게 3가지를 칭찬하더라고요. 그 글이 올라가고 나니까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32년 경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내랑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경동시장에 가서 재료를 떼어오고 가게에서 손질하고 밤 9시까지 장사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그날 매출을 세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기뻤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았어.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아? 2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재료를 평소보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아침부터 손님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250만 원을 찍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진짜 성공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기대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게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설 연휴가 끝나고 저는 다시 장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았고 매출도 좋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그 행복한 나날이 고작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요. 2020년 2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습니다. 처음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대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겠지 싶었죠. 하지만 상황이 정말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3월 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사라진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항공편이 끊기고 입국 제한이 시작되니까 외국인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주말인데도 시장이 한산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지더니 다시 50만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3월 말에는 3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어요. 저는 처음엔 낙관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월이 되어도 5월이 되어도 코로나19는 잡히질 않았어요. 시장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 디딜 틈도 없었을 주말 오후에 텅 빈 통로만 보이더라고요. 그 광경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고정비는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월세 150만 원은 꼬박꼬박 나갔고 전기세랑 가스비도 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재료비는 최소로 줄여도 3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이자 7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갔어요. 손님이 없어도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운영자금으로 빼놨던 4천만 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랑 저는 전략을 바꿔봤습니다. 포장 판매를 강화하고 배달 앱에도 입점했어요.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빈대떡이랑 순대가 배달로 먹기에는 적합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고 맛이 확 변해요. 배달 리뷰에 시장에서 먹을 때랑 맛이 다르다는 불만이 올라오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6월쯤 됐을 거예요. 주변 상인들도 다들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 권리금 날리고 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미 2억 8천만 원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지금 포기하면 그걸 전부 날리는 거잖아요. 2020년 하반기가 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긴 했는데 고정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달 500만 원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운영자금 4천만 원이 8개월 만에 바닥이 났어요. 저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이었는데요. 그것도 3개월 만에 다 녹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손실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계산했어요. 숫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자는 척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내도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걸요. 가끔 아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모른 척했어요. 위로의 말을 건넬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2021년이 됐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코로나19 3차, 4차 유행이 반복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손님이 살짝 늘었다가 다시 뚝 끊어지곤 했습니다. 희망 고문이 따로 없었어요. 이번엔 정말 끝나겠지 싶으면 또 확진자가 폭증했거든요.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으니까요. 지금 접으면 전부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다 해지하고 심지어 신용대출을 더 받았어요.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어요. 금리도 올라서 이자 부담이 더 커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었거든요. 2021년 한 해 동안 매달 적자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추가 대출 3천만 원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가게를 접자니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깝고 계속하자니 적자가 쌓이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어요.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집에 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서로 침묵만 흘렀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아내 눈에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미안하고 답답해서 괜히 짜증을 냈어요. 작은 일에도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암울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손님도 없는 가게에 나가 앉아 있다가 밤에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희망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2022년이 되자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됐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점점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입국 제한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TV 앞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진짜이길. 2년 동안 수없이 속아왔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3월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인 손님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가 답답했는지 오랜만에 시장 나들이를 나오더라고요. 4월이 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외국인 손님이었습니다. 일본어가 들리고 영어가 들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끝이 보인다.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어요. 주말에는 150만 원을 찍는 날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매출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살았어. 2년을 버틴 보람이 있어.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웃었어요. 지옥 같았던 2020년과 2021년을 견뎌낸 우리가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적자가 멈추고 조금씩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2년 동안의 악몽이 끝나고 드디어 원래 계획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 속도면 45년 안에 빚도 다 갚고 노후 자금도 다시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거든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새로운 노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같은 품목을 파는 가게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빈대떡 파는 집, 순대 파는 집이 몇 개나 더 생겼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버틴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피눈물 흘리면서 버텼는데 손님이 돌아오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시작됐어요. 옆 가게에서 빈대떡을 9,00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1,000원 차이가 손님한테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손님들이 옆 가게로 빠져나갔어요. 저도 할 수 없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마진이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되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는 오르고 가격은 내리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3년에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유튜브에서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 와서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시켰는데 나온 게 맛살이랑 햄, 어묵 몇 조각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상인이 추가 주문을 강요하고 손님한테 화를 내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광장시장 전체 이미지가 추락했어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이 묻지도 않고 고기를 섞어서 10,000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고기랑 섞었잖아라는 그 한마디가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을 훌쩍 넘겼어요. 댓글에는 국제적 망신, 다시는 안 간다. 관광객 함정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아니, 왜 저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지? 저는 3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했거든요. 카드 결제 받고 정량 지키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어요. 그런데 일부 상인들의 저런 행동 때문에 시장 전체가 욕을 먹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니까 똑같이 취급당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그 여파가 저한테도 직격탄으로 날아왔다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줄기 시작했어요. 레딧이라는 해외 커뮤니티의 광장시장은 관광객 함정이다. 상인들이 포식자 같다는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외국인은 광장시장 대신 경동시장이나 망원시장에 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보고 한국에 기대를 품고 왔는데 이게 뭐냐는 반응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글도 봤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말 매출이 다시 1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2022년 초에 회복될 때 느꼈던 희망이 또다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바가지를 씌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불량 상인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매장당하고 있었어요. 정직하게 장사한 제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생각했어요. 2년을 지옥에서 버텼는데 겨우 1년 정도 숨통이 트이나 싶더니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게 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아니 끝나긴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그 한숨 소리가 어떤 말보다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2023년 하반기가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달 적자가 200만 원 이상 났어요.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번씩 오다가 나중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가장 뼈아팠던 건요. 저처럼 정직하게 세금 내고 카드 결제 받고 위생관리 철저히 한 사람이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현금만 받고 영수증 안 주고 바가지 씌우는 가게들 때문에 시장 전체 이미지가 망가졌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같은 사람이 떠안았습니다. 불법 노점상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장사하고 저는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적자를 봤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다투는 일이 잦아졌어요. 내가 그때 말렸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도 그때 동의했잖아. 나만 탓하지 마.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서로 상처를 주는 말만 오갔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밤마다 아내는 울었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3년 10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더 버티면 빚만 더 늘어날 것 같았어요.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권리금이 폭락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1억 8천만 원에 인수한 자리를 7천만 원에도 안 가져가려 하더라고요. 몇 주를 발품 팔아서 겨우 7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그냥 증발한 거예요. 설비는 더 참담했습니다. 6천만 원을 들여서 새로 장만한 것들인데 중고업자가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젓더라고요. 요즘 이런 거 안 나가요. 800만 원 드릴게요. 800만 원이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1천만 원에 처분했어요. 5천만 원 손해 본 거죠. 최종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9천만 원이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게다가 신용대출 4천만 원은 아직 상당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4년 만에 다 날린 거죠. 허탈함이라는 단어로는 그 기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나오는 날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기서 3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2024년이 됐습니다. 60살이 된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어요. 대출 원금이 아직 남아 있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호텔에 다시 취직하려고 알아봤지만 60세 나이에 과장 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고민 끝에 배달 라이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호텔에서 대통령 만찬을 준비하던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음식을 나른다니요. 처음 배달을 나가던 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첫 배달은 떡볶이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문을 열고 받아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 나이쯤 됐거든요.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는 게요? 겨울 새벽에 배달을 나가면 손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방안 장갑을 껴도 소용이 없어요. 핸들을 잡는 손에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32년 경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호텔에서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때가 아득히 멀게 느껴져요. 하지만 배달을 하면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법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쯤 돼요. 호텔 다닐 때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돈으로 하나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 연체도 안 하고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아내도 저처럼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색을 안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서로 피곤하지만 예전처럼 싸우지는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위로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당신도 고생했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부부가 서로 원망하기보다 함께 다시 일어서기로 했어요. 처음엔 서로를 탓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게 서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라서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대출 원금을 다 갚는 거예요. 아마 23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빚부터 청산하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또 광장시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구독자 150만 명을 가진 유튜버가 올린 1분짜리 쇼츠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였어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게를 접은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더라고요.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상인들이 유튜버를 탓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제가 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똑같은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거든요. 손님이 항의하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인들, 현금만 고집하면서 영수증 안 주는 가게들, 묻지도 않고 음식을 섞어놓고 비싼 값 부르는 수법. 저도 그때 화가 났었어요. 정직하게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정량 지키고 세금 낸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종로구청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고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22년에도 똑같은 논란이 터졌을 때 상인들이 반성대회를 열고 정량 표시제를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소래포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절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전통시장 노점 창업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요.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장 전체 이미지에 따라 가치가 급변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인수한 자리를 7천만 원에 겨우 넘긴 게 제 경험이에요. 1억 1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정직해도 주변의 불법과 탈세, 바가지 영업이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면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바가지를 씌운 적이 없어요. 위생 관리도 철저히 했고 서비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량 상인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매장당하면서 저도 같이 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금 장사의 달콤함 뒤에는 투명성 부재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현금만 받으면 당장은 세금을 안 내니까 이득인 것 같지만 그 구조가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저처럼 정직하게 세금 내는 상인만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무엇보다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뼈에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저는 32년 경력을 믿었어요. 호텔에서 대형 행사를 성공시킨 제가 빈대떡 장사 하나 못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였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어요. 코로나19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바가지 논란이 터져서 시장 전체가 망할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지금 제 월급은 호텔 다닐 때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빚 없이 정직하게 땀 흘려버는 이 돈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뉴스 속 광장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곳과 무관합니다. 그저 저처럼 순진한 꿈을 안고 퇴직금을 들고 시장으로 향하는 후배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퇴직금으로 전통시장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처럼 철저히 준비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정직하게 장사해도 주변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권리금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평생 모은 여러분의 전 재산이에요. 한번 잃으면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